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책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 결정을 내렸죠.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동된 제재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대북 제재 연장 조치는 미국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른 연례적인 조치로 매년 6월 말 해오던 연장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이고요. 문구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하와이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지금 만났습니까? 네,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세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4시, 새벽 4시부터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비공개 회담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이 미 국무부의 한반도 핵심 외교 라인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회담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군축 또 홍콩 문제, 양국 간의 언론기관 문제에 더해서 북한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이 예상만 나올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지난달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이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회담에서 좀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회담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찰개혁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안부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며 경찰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목조르기 행위는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요. 또 물리력을 남용한 경찰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정신질환 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의 비폭력 신고에 대응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동반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유인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경찰 예산의 삭감은 포함되지 않아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찰관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기자회견을 할 때 유족 대신 경찰관들을 참석시킨 부분도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경찰 노조 관계자들로 대통령이 둘러싸인 모습은 상징적이었다라면서 보수적 정치 기반의 핵심인 사법당국을 화나게 하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이 경찰 개혁을 주로 요구하는 층은 진보적인 층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지지층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핵심 내용은 다 빠져 있고 겨우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낸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볼 텐데요. 이 베네수엘라가 총선을 위한 선거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5년마다 한 번씩 16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올해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일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선거위원회 구성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당연히 국회가 구성해야 할 선거위원회를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구성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정부 성향의 야권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대법원이 이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냐? 이것은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즉 비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은 1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루이스 파라 의원이 임기 1년에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과 반정부 성향의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후안 과이도가 연임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2명의 국회의장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게다가 이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반정부 성향의 의원들은 지난 4월에 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제재 캠페인의 일환으로 압수한 베네수엘라 자산으로 창설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해방 기금에서 자신들에게 매달 5,000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61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100달러, 그러니까 12만 3천 원 정도의 특별 보너스 지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이렇게 턱없이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몰래 한 건데요. 예. 이 미국의 경제 봉쇄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한 달에 2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엄연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이속만 챙긴 의회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광고를 차단해왔던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담은 정치 광고도 무분별하게 좀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과격한 발언 등에 대해서 트위터는 경고성 문구를 붙여서 제재를 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6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정치 광고 차단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치 광고가 뜰 때 차단 여부를 묻는 선택 버튼이 나타나고요. 이 사용자들이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고 아니면 아예 설정에서부터 이 정치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17일부터 일부 사용자들은 정치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수주 안에 미국 전역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별도의 선거정보센터를 개설해서 400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절차와 투표소, 우편 투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